찍어라 어서 이 종이 위에 내 놈의 그 더러운 지장을 찍으란 말이다. 내 놈이 정령 실성하여 평생 개처럼 굴러 모은 엽전 꾸러미를 저따위 흉물스러운 돌덩이와 바꾸겠다는 것이냐. 최참판의 고함 소리가 사랑방의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방 안에 가득 찬 곰방대 연기 사이로 비릿한 술 냄새와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는데 그의 손끝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의 눈망울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깊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는데 저 칠성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어미 잃고 혼자 살더니 귀신이 씌워도 단단히 씌웠지. 저 척박한 돌산을 금싸라기 땅값에 사다니 라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칠성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쇠파리 떼처럼 달라붙었다. 칠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박힌 두려움을 억누르고 마침내 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를 누렇게 바랜 매매 문서 위에 꾹 눌러 찍었으니 그 순간 종이 위로 번지는 붉은 자국은 마치 칠성의 인생 전체를 걸고 버리는 핏빛 도박의 서막과도 같았다. 최참파는 칠성이 지장을 찍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서를 낚아채며 표정을 싹 바꾸었는데 방금 전까지 칠성을 걱정하는 척하던 위선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 번졌다. 이로써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 증인들이 모두 보았으니 딴소리하기 없네. 자, 이 동해를 당장 안방으로 옮겨라. 최참판의 호령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칠성이 가져온 엽전 꾸러미와 은가락지가 든 자루를 낚아채 갔고 칠성은 텅 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돈은 칠성이 15살에 최참판댁 머슴으로 들어와 장장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남들이 먹다 남긴 쉰 밥을 삼키고 한겨울에도 군불 없는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피와 땀으로 모은 목숨과도 같은 재산이었다. 사람들은 칠성이 그 돈으로 장가를 들거나 기름진 논 면마지기를 사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는 뒷산의 귀국 구이구 돌산과 맞바꾼 것이었다. 칠성이 관에서 공증까지 마친 땅 문서를 품에 안고 최참판 댁 대문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검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서쪽 하늘에 걸린 해는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형상으로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주막 평상에 앉아 있던 노인들은 칠성이 지나가자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는 신용을 했지만 칠성은 그들의 멸시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오직 자신의 품속에 있는 문서의 서늘한 감촉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으니 그것은 사흘 전 꿈속에서 만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허름한 삼벗을 입고 나타나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칠성가 네가 살 길은 오직 저 돌산에 있다. 남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반드시 저 산을 사야 한다. 그곳에 네 평생의 눈물을 닦아줄 보물이 묻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돌산의 가장 험준한 바위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다. 잠에서 깨어난 칠성의 베개는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귓가에 생생하여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천명천명처럼 느껴졌다. 칠성의 집은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는데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참파는 이 마을에서 소문난 구두쇠이자 악독한 지주로 그 돌산은 본래 초의 참판의 조상이 묘를 쓰려다 치관이 이곳은 묘를 쓰면 집안이 망할 흉지라고 하여 수십 년간 방치된 버려진 땅이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억세고 날카로운 바위들만 삐죽삐죽 솟아있어 짐승조차 깃들지 않는 곳이었기에 최참파는 매년 세금만 축내는 그 땅을 처분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차였다. 그런 땅을 칠성이 전 재산을 주고 사겠다고 나섰으니 최참판의 입장에서는 알터니가 빠진 격이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온 셈이었다. 칠성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억눌려 살아온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번뿐이라는 직감이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땅 문서를 꺼내 펼쳐 보았는데 그 문서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였다. 전답은 없고 오직 임야만 3,000평, 그것도 태반이 암석지대라. 칠성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문서를 쓰다듬었고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며칠 전 초의 참판 앞에서 제 전 재산을 드릴 테니 그 산을 파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초의 참판이 뿜어내던 그 경멸 섞인 폭소를 기억해냈다. 내 놈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 돌산에서 도깨비라도 잡아 부자가 되려는 개냐 좋다. 내 너의 그 가상한 효심인지 객기인지를 봐서 넘겨주마. 그 모욕적인 언사들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오히려 그 비수는 칠성의 오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이 돌산에서 기필코 무언가를 찾아내어 당신들이 나를 향해 뱉은 침이 꿀이 되어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지게를 지고 낫과 곡괭이를 챙겨 집을 나섰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오르는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칠성이 산 돌산의 위용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웅크리고 앉아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날카로운 바위들은 칠성을 거부하듯 뾰족하게 솟아 있었고 흙먼지가 이는 메마른 땅은 발을 디딜 때마다 버석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가 꿈속에서 가리켰던 그 바위 틈, 산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절벽 아래로 향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시덩굴이 우거지고 뱀들이 또 아리를 틀고 있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칠성은 낫을 휘둘러 덩굴을 걷어내며 길을 만들었고 가시에 찔려 손등에서 피가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했다. 마침내 목표한 지점에 도착한 칠성은 거대한 바위벽 앞에 섰는데 그 바위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단단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다. 그러나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고 곡괭이를 들어 올리며 마치 신에게 기도를 올리듯 나직하게 중걸거렸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놈의 산과 제가 죽느냐 사느냐 한판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칠성은 힘차게 곡괭이를 내리찍었다. 깡 하는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불꽃만 튀겼지만 칠성의 눈에는 이미 그 바위 너머에 있을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한 사내가 세상의 편견과 운명에 맞서 던지는 처절한 선전포고였다. 첫 곡괭이질의 울림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산 어딘가에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올랐고 칠성의 등 뒤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어 산천초목이 푸른 옷을 입었다가 다시 붉은 단풍으로 갈아입을 동안 돌산 중턱에서 울려 퍼지는 곡괭이 소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으니 그 소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보다 더 익숙한 일상의 소음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 칠성을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독하다 못해 질려버린 표정으로 산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저놈이 산을 옮기려나 보네. 미쳐도 아주 곱게 미친 게 아니라 독하게 미쳤어 라며 혀를 내두를 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았다. 칠성의 몰골은 흡사 산짐승과 다를 바 없었는데 머리카락은 쑥대머리가 되어 엉켜 있었고 옷은 해지고 찢겨 살같이 훤히 드러났으며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눈만 휑하니 빛나고 있어 밤에 마주치면 도깨비라 착각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참혹한 것은 그의 두 손이었으니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터지고 갈라져 피고름이 엉겨 붙었고 열 손가락의 손톱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빠지거나 문드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칠성은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다는 듯 무명천으로 손을 칭칭 감아쥐고는 묵묵히 바위를 내려칠 뿐이었다. 바위는 칠성의 끈질긴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년 묵은 거북의 등껍질처럼 단단하여 좀처럼 속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칠성이 하루 종일 땀을 비 오듯 쏟아부어 깨뜨린 것이라곤 고작 주먹만한 돌덩이 몇 개와 흙 한 줌에 불과할 때도 많았다. 어느 날은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린 탓에 그동안 파놓은 구덩이가 흙탕물로 가득 차고 애써 쌓아 올린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참변을 겪기도 했다. 칠성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만견자실하게 서 있었으나 이내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고함을 지르는 대신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맨손으로 다시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짠맛을 남겼지만 그는 어머니 이깟 비바람에 제가 물러설 줄 아십니까? 제 뼈가 부서져 이 흙과 하나가 되는 한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뇌며 핏발선 눈으로 무너진 구덩이를 다시 파헤쳤다. 그의 집념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그것은 일종의 수행이자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한편 마을의 주인 행세를 하는 초의 참판은 사랑방 문을 열어 젖히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 위에서 들려오는 저 끈질긴 깡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쪼아대는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칠성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 예상하고 코웃음을 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칠성의 끈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자 최참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저놈이 혹여 진짜로 무언가를 찾아내기라도 한다면 내 조상님들이 흉지라하여 버린 땅에서 금이라도 나온다면 내 꼴이 무엇이 되겠느냐. 최참판은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접었다 폈다 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고 옆에서 눈치를 살피던 이방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나리, 굳이 나리께서 직접 나서서 손에 더러운 물을 묻히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을 왈패 장소놈에게 술값이나 몇 푼 쥐어주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최참판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니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간계가 칠성의 앞길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칠성이 한창 바위 틈을 파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술 냄새를 풍기는 사내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은 마을에서 온갖 나쁜 짓은 도맡아 하는 장소와 그 패거리들이었다. 장소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칠성에게 다가와 짐짓 시비를 걸었는데 어이 칠성 형님 여기서 두더지 놀이라도 하시는가. 최참판 나으리께서 이 소음 때문에 낮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하시네. 그려 적당히 좀 하지. 라며 칠성이 애써 파놓은 구덩이에 침을 퇴 뱉었다. 칠성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들을 무시하고 다시 곡괭이를 들었으나 장소는 칠성의 태도에 화가 난 듯 발길질로 칠성이 쌓아온 주먹밥 덩어리를 흙바닥에 지시겨 버렸다. 이 미친놈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우린 내 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당장 짐 싸서 꺼져. 패거리들은 킬킬거리며 칠성의 물동이를 깨뜨리고 지게를 발로 차 부수기 시작했으니 순식간에 작업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칠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장소의 앞을 가로막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이곳은 내 땅이다. 내 돈 내고 산 내 땅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당장 돌아가라. 그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어려 있어. 천하의 난봉꾼인 장소조차 흠칫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적 열쇠를 믿은 패거리들은 이내 몽둥이를 휘두르며 칠성에게 달려들었고 칠성은 곡괭이 자루를 움켜쥐고 그들에 맞서려 했으나 그들은 칠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이놈이 감히 눈을 불하려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주먹과 발길질이 칠성의 온몸에 쏟아졌고 칠성은 흙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조차 내지 않고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절대로 비명을 지르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참 동안 칠성을 두들겨 팬 장소, 일당은 칠성이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겁이 났는지 칠성의 곡괭이를 바위 위로 집어 던져 자루를 두 동강 내버리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퇴재수 없는 놈, 다시는 곡괭이질 못하게 손모가지를 분질러 놨어야 하는데 멀어지는 그들의 욕설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고 칠성은 고요해진 돌산에 홀로 남겨졌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어둑어둑해졌고 쓰러진 칠성의 몸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에 흙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흙바닥에 지시겨진 주먹밥 조각을 주워 입에 넣고는 부러진 곡괭이 자루를 찾아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다. 달빛이 비추는 칠성의 눈동자는 매질을 당하기 전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수도승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다. 최참판, 내 놈이 사람을 시켜 나를 꺾으려 했으나 나는 꺾이지 않는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이 오히려 나의 불을 지폈다. 칠성은 부러져서 짧아진 곡괭이를 다시 움켜쥐고 피가 배어 나오는 손으로 바위를 향해 힘차게 내리찍었다.
깡깡 고요한 밤 하늘을 가르는 그 소리는 이전보다 더 맑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으니 그것은 단순한 노동요가 아니라 칠성이 세상에 외치는 투쟁의 함성이었다. 칠성은 알고 있었다.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에 거의 다다랐다는 증거임을. 바위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미세하게나마 비릿한 흙내음과는 다른 청량하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으니 고난의 끝에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예감한 칠성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중턱, 바람조차 숨을 죽인 고요 속에서 칠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곡괭이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팔이 연장된 신체의 일부인 양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전 장소 패거리에게 당한 매질로 인해 갈비뼈가 욱신거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칠성은 그 고통을 장작 삼아 마음속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태우고 있었다. 그는 지금 산의 혈 액수외이라고 짐작되는 거대한 바위 절벽의 밑동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이끼가 두텁게 끼어 있어 마치 저승 입구와도 같은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분명 이 근처다. 꿈속에서 어머님이 가리키신 곳이, 그 손가락 끝이 닿았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다. 칠성은 몽롱한 정신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바위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수만 번을 내리찍어도 언제나 깡사고 튕겨나가던 곡괭이 끝에서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하고도 둔탁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쿵. 그것은 단단한 화관감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고 마치 텅 빈 항아리를 두드리는 듯한 깊고 공명하는 소리였기에 칠성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귀를 바위에 바짝 갖다 대었다.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깊은 땅 속에서 용이 꿈틀거리며 내뱉는 숨소리처럼 웅장하고도 은밀한 울림이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곡괭이를 들어 신중하게 바위 틈새를 가격하기 시작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내리찍자 파삭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껍질이 떨어져 나가며 칠성의 얼굴로 시원한 바람이 확 끼쳐왔다. 그 바람은 썩은 흙내음이나 곰팡내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한겨울에 눈 덮인 솔숲에서 불어오는 듯한 청량하고 알싸한 향기를 품고 있어 칠성의 꽉 막힌 가슴을 단번에 뚫어주는 듯했다. 갈라진 바위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감쌌고 이내 맑은 물줄기가 칠성의 손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천년 동안 바위 속에 갇혀 정화되고 숙성된 신비의 약수였다. 목이 타들어갈 듯 갈증을 느끼던 칠성은 본능적으로 손을 오므려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셨는데 입안에 머금는 순간 혀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짜릿한 전율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물맛은 꿀처럼 달면서도 박하처럼 시원하여 마시는 즉시 오장육부의 열기를 식히고 며칠간 쌓였던 피로와 타박상의 고통을 씻은 듯이 가라앉히는 기묘한 효험이 있었다. 이것은 보통 물이 아니다. 전설로만 듣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이천수 리추안수이가 아닌가. 칠성은 감격에 겨워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으나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어 바위 틈을 비추자
물에 젖은 바위 안쪽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으니 흙과 돌 부스러기가 씻겨 내려간 자리에 푸르스름하면서도 은은한 백색 광채를 뿜어내는 거대한 광맥이 드러난 것이었다. 칠성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호롱불을 가까이 들이대었는데 불빛을 받은 그 광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칠성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잡석이 섞인 하급옥이 아니라 왕실에서나 볼 수 있다는 최상급의 백옥 덩어리였다. 겉은 투박한 돌껍질에 쌓여 있었으나 속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옥이 거대한 띠를 이루며 산맥 깊숙이 뻗어 있었던 것이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는 단순히 횡재를 했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지몽과 자신이 겪어온 모진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정녕 이것을 제게 주시려고 그토록 험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칠성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폈는데 만약 이 사실이 초의 참판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서늘한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황급히 주위의 흙과 나뭇가지를 긁어모아 갈라진 바위 틈을 메우기 시작했고 흐르는 약수를 돌려 다른 쪽 흙구덩이로 빠지게 하여 겉으로 보기에 그저 물이 조금 배어 나오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치밀했으니 이제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거대한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이었다. 작업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칠성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져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집에 돌아온 칠성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영롱한 옥빛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부터 칠성의 행동은 묘하게 달라졌는데 예전처럼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는 대신 이미 파놓은 구덩이를 다지고 밭을 일구는 척하며 교묘하게 옥 광맥이 있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캐낸 옥 조각 몇 개를 품속 깊이 숨겨두고 겉으로는 여전히 돌산을 개간하여 콩이나 심으려는 어리석은 농부 흉내를 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밤이 되면 칠성의 돌산 위로 희뿌연 안개와 함께 상서로운 기운인 서기 루이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을의 개들은 밤새 산을 향해 지저댔고 날짐승들이 떼를 지어 돌산 주위를 맴돌았으며 심지어 몸이 아픈 노인이 산 근처를 지나다가 흘러나온 물을 마시고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저 돌산에 산신령이 내린 게 분명해. 아니야. 칠성이가 밤마다 도깨비랑 씨름을 한다더니 진짜 보물을 주운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최 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최 참판은 사랑방에 앉아 이방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곤방대를 떨었는데 그의 눈빛은 탐욕과 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기 루이 치가 서리고 병을 고치는 물이 나온다. 내 그놈의 땅을 팔 때부터 뭔가 찜찜하더니 필시 그 땅에 내가 모르는 곡절이 있음이야. 최 참판은 며칠 전 칠성을 손봐주라 보냈던 장소를 다시 불러들였는데 장소는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날이 제가 밤에 몰래 가서 보니 칠성놈이 묘한 돌덩이를 품에 안고 번거리 냉가슴 앓듯 끙끙거리는 꼴을 보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있습니다요. 최 참판은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다. 그렇지, 내 조상님이 물려준 땅에서 나온 것이라면 응당 내 것이 아니겠느냐. 칠성놈이 감히 주인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려 드는구나. 최 참판은 이방을 향해 은밀하고도 섬뜩한 지시를 내렸으니 그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것을 넘어 칠성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덫이었다. 한편 칠성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나 이미 퍼져버린 소문과 옥의 영험함은 그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제삿날을 맞아 쌀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다. 어머니, 이제 곧 저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 이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온 제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저들을 향한 저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이기에 지키려는 것입니다. 부디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칠성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졌으며 품속에 숨겨둔 옥 조각을 만지작거리는 손길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칠성의 초가집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 구름 뒤에는 천지를 개벽할 찬란한 빛이 숨겨져 있음을 칠성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사리 제 특이도 천 칠성의 초가집 문짝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며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으니 들이닥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칠성은 잠결에 놀라 일어날 새도 없이 거친 손길에 의해 포박당했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밧줄에 꽁꽁 묶여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내 이놈 칠성아, 주인을 능멸하고 사기를 쳐서 땅을 가로챈 죄 네가 알렸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와 겁에 질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최 참판은 대문 밖가마 위에서 부채로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내 너를 믿고 그 땅을 맡겼거늘 감히 문서를 위조하고 도적질을 해 여봐라. 당장 이놈을 관아로 끌고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라 라고 소리쳤다. 칠성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미 예견했던 일이기에 반항하지 않고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최 참판을 쏘아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천하의 최 참판조차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릴 정도였으나 이내 저 눈가를 뽑아버려라 하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칠성은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맨발로 질질 끌려가며 생각했다. 올 것이 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련이나 내 기필코 살아서 이 오명을 벗으리라. 관아의 형틀 앞에 묶인 칠성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등은 꼿꼿했고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동헌 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초의 참판이 뇌물로 바친 비단옷을 입고 알랑거리는 표정으로 앉아 칠성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이 본래 제 집 종놈이었는데 그를 모르는 저를 속여 금싸라기 같은 옥광산을 돌산인 척 속여 헐값에 강탈해 갔습니다. 저기 있는 땅 문서는 놈이 붓장난을 쳐서 위조한 것이니 부디 저놈을 엄벌에 처하고 제 땅을 돌려주십시오. 최 참판의 거짓 진술은 물 흐르듯 유창했고 미리 매수된 장소와 패거리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맞습니다요. 칠성기가 밤마다 굿을 하며 최 참판 대기 망하라고 저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며 거짓 증언을 쏟아냈다.
사또는 매서운 눈으로 칠성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감히 상전의 재산을 탐하고 문서를 위조하다니. 이는 강상죄에 해당하는 중죄다.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가 으스러질 것이다. 형리들이 칠성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를 틀 준비를 하며 험악한 기세를 뿜어내었다. 칠성은 찢어진 입술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형장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비록 천한 머슴이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맹세코 없나이다. 초의 참판 댁에서 30년을 개처럼 일하며 받은 세경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참판 어른께서 똥 묻은 헌신짝처럼 버리려던 그 돌산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초의 참판께서는 그 땅을 팔 때 귀신 나오는 흉지라며 저를 비웃고 조롱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땅에서 옥이 나오고 약수가 터지니 배가 아파 생사람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칠성의 항변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맞아. 최 참판이 칠성이더러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지. 그때는 거저줘도 안 갖는다고 해놓고선 민심이 동요하자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또는 비록 탐관오리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바보가 아닌 이상 앞뒤 정황이 묘하게 돌아감을 감지한 것이었다. 최참파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감히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사또, 저놈은 요물입니다. 저놈이 요술을 부려 멀쩡한 땅을 돌산으로 보이게 눈속임을 한 것입니다. 최참판의 무리한 주장에 사또는 곰방대를 탁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최참판, 자네 말대로라면 자네는 눈이 멀어 자기 땅이 옥산인지 돌산인지도 몰랐다는 것인가? 아니면 저 무식한 머슴이 자네보다 더 뛰어난 해안을 가졌다는 것인가? 사또의 예리한 질문에 최참판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으나 이방이 급히 끼어들어 속삭였다. 날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몰아붙이시지요. 최참판은 다시 기세를 올리며 문서를 가리켰다. 그렇습니다. 저 문서에 찍힌 도장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저놈이 제 도장을 훔쳐다 찍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였으나 도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법이라 재판은 다시 칠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은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으니 그것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주먹만한 백옥 원석이었다. 사또 이것이 바로 그 돌산에서 나온 옥입니다. 만약 제가 도둑질을 하려 했다면 이 귀한 것을 들고 진작에 야반 도주를 했을 것입니다. 하오나 저는 도망치지 않고 제 땅을 지키다 잡혀왔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제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 당장 저를 쳐 죽여주시고 만약 저 초의 참판의 말이 거짓이라면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칠성의 외침과 함께 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광채가 동헌 마루를 비추자 사람들은 홀린 듯이 탄성을 질렀다. 그때 칠성을 고문하려던 형리 중 하나가 실수로 곤장을 놓쳤는데 곤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쾅 하고 울려 퍼졌다. 이것은 우연이었으나 미신을 믿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노한 징조로 받아들여져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또는 칠성이 내민 옥과 최 참판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판결문을 내리쳤다. 여봐라. 최 참판이 제출한 관아의 원본 토지 대장과 칠성이 가진 매매 문서를 가져오라. 잠시 후
이방이 떨리는 손으로 두 문서를 대령했다. 사또는 돋보기를 들어 두 문서의 인형을 정밀하게 대조하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최참판의 임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칠성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사또가 고개를 들고 서슬퍼런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최가야 내 놈이 정녕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여기 찍힌 인장은 먹이 세우며 든 깊이와 다른 흔적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내 놈이 직접 찍지 않고서야 어찌 일이 똑같을 수 있단 말이냐. 또한 내 놈이 이 땅을 팔 당시에 쓸모없는 땅을 팔아치웠다며 기생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증언이 방금 들어왔다. 사또는 칠성의 진심과 옥의 신비함 그리고 최참판의 허술한 거짓말을 간파한 것이었다. 여봐라 선량한 백성을 무고하고 관할을 기만하여 재산을 강탈하려 한 초의 참판과 위증을 한 장소 일당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저들에게 곤장 50대를 쳐서 그 죄를 엄히 물으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참판의 관복을 벗기고 형틀에 묶자. 그는 아이고 사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돈, 내 땅 하며 비명을 질렀으나 이내 매우 쳐라. 는 호령과 함께 둔탁한 곤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쩍쩍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최참판의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늘이 도왔다. 며 환호성을 질렀다. 장소와 패거리들 역시 줄줄이 엮여 메타작을 당하니 그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칠성의 원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칠성은 포승줄이 풀리자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은 상처 투성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다. 사또는 칠성을 불러 위로하며 판결을 내렸다. 그 돌산은 정당한 거래에 의해 내 소유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네가 발견한 옥과 약수는 하늘이 너의 효심과 끈기에 감동하여 내린 선물이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관에서 방을 붙여 보호할 것이다. 칠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그가 관아 문을 나설 때 석양이지는 하늘은 붉게 불타오르고 있었으나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핏빛이 아니라 칠성의 앞날을 축복하는 금빛 노을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칠성의 뒤를 따르며 그를 연호했고 칠성은 자신의 집 쪽, 아니 이제는 보물의 사안이 된 그곳을 바라보며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머슴 칠성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당당한 땅의 주인이었다. 돌산으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가시덤불이 우거진 험한 산길이 아니었으니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로 인해 산 입구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칠성이 피땀 흘려 뚫어놓은 그 바위 틈새, 이제는 칠성 약수터라 불리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전국 팔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와 그 가족들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가을 개는 맑은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풍경은 마치 거대한 성황당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숙하고도 활기가 넘쳤다. 칠성은 비단옷을 입고 갓을 쓴 번듯한 차림으로 약수터 입구에 서 있었으나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그가 겪어온 인고의 세월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표주박에 물을 떠서 건네주었는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 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목마른 자는 누구든 마시고 병든 자는 누구든 씻으시오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상의 위엄과 성자의 자비가 공존하고 있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친놈의 돌산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이곳은 이제 복을 주는 영산 링샨이라 불리며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칠성은 옥광맥에서 채굴한 최상품 배곡을 한양의 왕실과 거상들에게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그 재물을 결코 혼자만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의 썩은 다리를 고치고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지었으며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리는 이가 없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칠성 대인 오셨습니까? 라고 문안 인사를 올리기 바빴고 과거 그를 비웃던 노인들은 내 진작에 칠성이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지 라며 나쁘끄러운 칭송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나 칠성은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우쭐해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저 허허 웃으며 다 조상님 덕분이고 이웃님들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받을 뿐이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과안에서 곤장을 맞고 가산마저 탕진한 최참판의 몰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칠성이 승승장구할수록 최참판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고 화병이 도저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약을 쓸 돈조차 없어 그토록 무시하던 칠성의 약수를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칠성의 집 대문 앞에 웬 거짓골을 한 노인이 쓰러져 있어 하인들이 쫓아내려 하였는데 칠성이 등불을 비춰보니 다름 아닌 초의 참판이었다. 피골이 상접하여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초의 참판을 본 칠성은 옛 주인을 향한 원망 대신 측은지심을 느꼈다. 칠성은 하인들을 시켜 초의 참판을 안방으로 모시고 자신이 직접 캔 산삼을 달인 물과 옥광산의 약수를 먹여 그를 정성껏 간호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초의 참판은 칠성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으니 칠성가 아니 대인 내가 눈이 멀어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네. 내 죽어 지옥에 가서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라고 오열하였다. 칠성은 묵묵히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지난날의 악연을 씻어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으나 그의 눈빛만은 청년 시절 돌산을 오르던 그때처럼 여전히 맑고 강인했다. 그는 마을 어귀 양지 바른 곳에 99칸 기와집을 짓고 그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돌산을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산은 이제 헐벗은 돌무더기가 아니라 칠성이 심은 복숭아 나무와 살구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봄이면 꽃 대궐을 이루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풍요의 산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산에서는 향기로운 과일 향과 함께 오기 부딪히는 듯한 맑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칠성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꿈속에서 만났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말씀대로 돌산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짜 보물은 저 옥덩어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린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었다. 마당에는 떡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담장을 넘어 온 고을에 울려 퍼졌다. 칠성은 잔치 한가운데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였으니
내 오늘부로 이 옥광산과 약수터의 소유권을 관에 기탁하여 여기 모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인으로서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할 것이요. 나는 이제 늙어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으니 이것이 자손만대 우리 마을의 복이 되기를 바라오. 사람들은 칠성의 뜻밖의 선언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감격에 겨워 칠성 대인 만세, 활불후오포 이사라 돌아오셨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었다. 욕심쟁이 최 참판이 독점하려 했던 그 땅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머슴칠성에 의해 모두의 땅이 되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잔치도 파할 무렵 칠성은 홀로 돌산 중턱의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에서 낡고 다른 곡괭이 자루 하나를 꺼내 놓았다. 그것은 그가 처음 돌산을 깰 때 썼던 피와 땀이 얼룩진 바로 그 자루였다. 어머니, 이제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칠성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자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흰 수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풍경은 그 어떤 옥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이었다. 칠성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돌산과 하나가 되는 듯했다.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에 화려한 것만을 보물이라 여기며 쫓아다니지만 진정한 보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린 땀방울과 남을 위해 베푸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칠성의 삶은 증명해 주었다. 비록 시작은 미천한 머슴이었으나 끝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거인이 되었으니 칠성의 이야기는 지성이면 감천치 청간텐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바람결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